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판례 정리 스터디 한번 해보면요. 20일 판례에서 이제 기관을 한번 볼게요. 기관. 기관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뭐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23년 변시는 나왔지만 또 다시 지문화될 수는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해임 대상 있죠. 해임 대상 이사. 주총의 결의로, 우리 주총의 특별 결의로 이사를 해임하잖아요. 그죠? 그 해임 대상 이사에 퇴임 이사도 포함되느냐. 다시 말해서 퇴임 이사도 주총의 특별 결의로 해서 해임을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해임을 시킬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어,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미 퇴임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면 당연히 상실될 거기 때문에 굳이 그 해임 대상 이사에 퇴임 이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됐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이사가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총의 결의 없이 이사로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퇴임 이사는요. 그래서 상법 385조 1항에 의한 해임 대상에는 퇴임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알겠죠? 결론이다.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존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 주총에 부존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기했을 때 법적 성격. 이거는 뭐 변시에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주총의 결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명이 했을 때, 공동으로 했을 때, 이 승소 판결의 효력이 이 필수 공동소송이냐 아니냐가 문제됐던 건데, 우리 판례는 그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에도 미치고 소송법상 합의를 확정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와 소송 경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디요? 필공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 판례 입장이다. 끝. 그 다음에 전단적 대표행위는 뭐 우리 워낙 많은 이슈를 됐던 거죠. 그럴 때에 제3자 보호 요건인데 22년, 23년 변시에 계속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문을 통해서 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 지문이 하나하나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1번은 뭐 여러분 잘 알 겁니다만은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다. 이런 말을 판례가 했고요. 그리고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데 이게 어떤 규정을 준용하는지 아시죠? 209조 2항을 389조 3항에서 이렇게 준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209조 2항은 뭐냐 이거죠. 209조 2항. 이거는 이 한명회사에서의 대표권 제한 규정이에요. 그걸 그대로 다시 준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반대 견해들이 한명회사의 대표하고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대표는 다른데 그를 준용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제3자 그죠?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신뢰는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어,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에서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내부적 제한을 봐서 내부적. 알겠죠? 내부적 제한이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이 209조 2항에 따라서 보호되는 거죠. 선의자는 보호되는 거예요. 회사의 정관이 이사회 규정으로 등으로 대표에서 대표권을 제한했을 때는 그건 내부적 제한을 받고 209조 2항에 따라 보호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지금까지는요. 선의 제3자는 보호되지 과실이 있는 자, 내부적 제한에 대한 과실인 자는 보호를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판례가 과실을 보호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보호하는 바뀌고 상대방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말해버렸죠. 그래서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 없어서 무효라고 봤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과실이 선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호되지 않아서 선의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호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중대한 과실로 요건을 바꿨기 때문에 과실은 선의와 함께 제3자로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라는 뭐 그런 뜻이고 6번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 가보시면 제3자가 대표에서 거래하면서 회사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거 분명히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라고 하는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그러면 어때요? 이 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제3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지문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표에서 대표권을 제한하는 우리 393조 1항에 가보면요. 대표이사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건 법조문으로 분명히 게시되어 있고 누구나 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내부적 제한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악의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판례는 어때요?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 그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본다? 내부적 제한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든 말든 간에. 그죠? 그래서 9번에 가면 이런 말을 이제 해주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상법 393조 1항에 따른 제한은 내부적 대안과 사실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 어, 우리는 이 중요한 자산 처분, 그죠? 양도 이런 것들 주총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근데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 행위 효력에 관해서는 내부적 제한과 동일하게 보겠다. 내부적 제한과 동일하게 보겠다. 알겠죠? 이렇게 판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됐어요. 그렇게 전단의 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와보시면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 자료에 제가 좀 빠르게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있는 번호와 똑같고요. 그리고 자료 99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늦게 말했네요. 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둬야 돼요.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어떤다 그랬죠? 이사회 위임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이사회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어때요? 위임 받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에서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겠죠. 근데 일상적 업무에 속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이런 파산 신청은 중요한 걸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걸 보는 거죠. 알겠죠? 중요한 걸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 신청한 것은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도 이 판례가 중요한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됐죠? 그래서 파산 신청,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중요한 업무에 해당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가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소규모 회사는 어떨까요?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없잖아요. 그죠? 소규모 회사, 15억 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회가 없어요. 그러면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건 알겠죠?
왜냐하면 이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역할을 대신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소규모 주식에서 나오면 대표이사가 이렇게 특별한 절차 거칠 필요 없이 이 파산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의 다른 업무 담당 이사에 대한 감시 의무 위반의 요건이다. 이 감시 의무 있잖아요. 감시 의무. 감시 의무는 이제 정리가 이제 판례가 거의 완결성 있게 감사들 다시 이사들 있죠. 이사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 의무 있죠. 정리가 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대표이사가 다른 업무 담당 이사에 대한 감시 의무 위반 요건은 뭐냐 이 말이죠. 일단은 주식회사 이사는요. 평이사든 어떤 이사든 간에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다. 그죠? 감독할 의무도 있다. 그리고 특히 대표이사는 어떠냐? 훨씬 어때요? 범위가 넓습니다. 이사가 이 감독하는 거하고 감시하는 거하고 대표이사 하는 거 완전 달라요. 대표이사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권한이 있고 모든 직원의 직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고요. 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업무 담당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업무 담당 이사가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감시 의무를 위반하면 어때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보시면 이사의 감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어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그러면 감시 의무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회사가 점점 이제 분화되다 보니까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 담당 이사들이 내부적인요. 자기네끼리 사무 분장에 따라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기로 처리하는 거. 그 뭐 예를 들면 영업이사, 뭐 격리 담당 이사, 뭐 회계이사 등등 있죠. 이런 이사가 있으니까 자기네 영역에서 전문 분야의 이사들이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이사들이 그들을 감독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알고 있어야지. 그 영업에서 뭐 알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감시하지 라고 주장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판례는 어때요? 아무리 이 내부적으로 사무 분장되고 전문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 감독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알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건 어떤 이야기죠?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렇죠. 이 감시 의무라는 것은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것만 또 그렇지만 내부에 결제 라인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통제 수단이 있단 말이죠. 그 통제 수단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감시 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그죠?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노출됐다.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했다. 이것도 뭐죠? 감시 의무 위반을 받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시 의무에 대해서 이 판례에서 굉장히 세부적이고 새롭게 발전된 그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회계 부정을 다시면 내부 통제 그러면 좋다. 이렇게 갖춰야 되는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은 꼭 회계 관리 제도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회계 관리 제도뿐만 아니라 기타 회사가 사업상 운영해야 될 준수해야 될 그 제반 법규들 그런 체계직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어죠? 감시 의무 위반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자, 그래서 이사들에 대한 대표이사나 이사들에 대한 감시 의무 위반에 대한 굉장히 정치한 판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볼까요? 이제 여섯 번째 문제로서 이제 이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이죠. 임무 해태는 손해배상 성격인데 이게 뭐 크게 어, 뭐 어렵게 나오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뭐 금융기관 이사에 대한 경영 판단 원칙은 합리적으로 잘 조사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한 지문 정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우리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임무 해태를 했을 때 책임지는 그 성격은 위임에 의한 그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채무의 성격은 손해배상 채무의 성격은 뭐냐? 이행기 기한이 그죠? 이행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랬을 때 요 4번 같은 경우 상법 3구조 1항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해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위임관계다. 그죠? 위임관계는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제는 지체책임 부담한다는 어떤 민법하고도 연결되면서 그죠? 같이 일단 3구조 1항에 대한 책임이니까 상법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진다는 건 또 민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함께 그냥 한 줄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보시면 상법 제403조 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될 이유의 범위. 요건 여러분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우리 주주대표 소송 하잖아요. 그죠? 주주대표 소송할 때 대표 소송을 우리 하게는 이유는 뭐 대표 소송 인정하면 회사의 이익 도모한다든지 또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건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이제 이유 기재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이유 기재를 하는 기재가 회사 이익 보호라든지 도모한다든지 주주에 의한 남소 방지하고도 한다. 좋다 그러면 403조 2항에 따라서 이유를 기재를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서면에 기재하는 그 이유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권리기속 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까 말까 그죠?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책임 추궁의 대상, 이사, 책임 발생의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해서 이거 책임 물어라 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럼 책임물은 무슨 책임이냐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유란 말이죠. 예,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이거죠. 어느 정도가. 근데 우리 판례는 꼭 명칭적으로 이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제출된 서면에 보니까 책임 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없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성명도 기재되지 않고 원인 사실도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나 이사의 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해서 보니까 누군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이사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임 원인 사실도 뭔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추궁의 대상이라든지 이사, 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특정할 수 있다면 충족한다고 본다는 거죠. 반드시 이름을 적거나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서류를 가지고도 어때요? 그 이유의 구체성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번 가보시죠. 8번. 마찬가지로 주주대표성 서면에 대한 기재된 이유 있죠. 이유에 대한 아까 범위, 대상, 저 특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 이유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할 수 하느냐, 그다음 법적 평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 추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2번을 한번 가보면 일단은 이사가 주식 수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손해배상 책임진다. 요건 일단 별도로 우리가 먼저 하나 알아둬야 돼요. 뭐냐면 이사가 임무를 위배하잖아요. 임무를 위배하면 수행할 때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령 위반하면 그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본 감소를 위한 주식 소각 절차에서 하자가 있고요. 있는데 이사가 이 주식 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어 버렸어요. 인정되면 여기까지 오면 어때요? 이미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법상 3구 구조 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감자무효 판결이 감정무효소를 제기해서 그 무효 판결이 확정됐는지 그와 관계없이 3구 구조 1항에 따른 책임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일단 법령 그 자체 위반하면 그 자체로 손해 발생하기 때문에 3구 구조는 적용되는 것이고, 감정무효 판결은 별도로 그 무효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감정무효에 아직 판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알겠죠? 또 주주대표성 소송의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소 청구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면한다, 서면. 서면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 서면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서면, 제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성을 제기하거나 제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표성에서 제소 청구서에 기댄 책임 발생 원인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했다면 이거는 부적법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소 청구에 기재된 책임 발생 원인 사실하고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하면 이때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겠냐 이죠. 주주 대표성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소 청구서에 기재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소 청구서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알겠죠? 어, 청구서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더라 이죠. 그 정도는 어때? 그렇다면 그 정도는 대표성은 적법하다는 거죠. 따라서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성 계속 중에 제소 청구서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그죠? 청구는 추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변시도 나왔습니다만은 가보시면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주 대표성과 관련해서 이유와 관련돼서는 이유에 대한 특정성 부분,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한 법적 평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청구 추가 사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시면 상장회사에서 주요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용공여. 신용공여 하는데 이해관계자의 거래 제한 규정 위반해서 신용공여했다 했는데 상법에 상장회사 있죠. 이 542조의 9에 주요주 등 이해관계자 거래 제1항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우리 판례가 뭐로 봤냐면
강행준으로 봤어요. 강행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 강행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위배되는 자들은 어때요? 상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용공여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다르게 이사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 이 신용공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승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결론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그런데 이런 신용공여가 무효이긴 맞아요. 무효는 맞는데 외부에 있는 제3자는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신용공여가 금지 대상인지가 알거나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뭘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효이긴 하지만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를 수 있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까지 무효를 하게 되면 제3자의 거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거래 신속성을 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상법 542조의 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신용공여 관련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상장에서 나온다면 뭐 이건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보험 가서 보험 통칭인데 보험에는 뭐 시험이 잘 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뭐 한두 문제 나오죠. 그래도 지문 하나 나오니까. 그래도 최근 판례 혹시 나올 만한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전부를 다툼이 있는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에 이기느냐. 이게 전화판례예요. 사실 전화판례. 다시 말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하니까 보험회사가 아유 무서워 그죠? 라고 하면서 불안 위험을 초래할 염려에 있어서 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자기가 제기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 판례는 어때요? 가능하다고 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많죠. 보험회사가 아니 보험계약자 보험금 청구한다 그래서 불안에 떨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죠? 예, 어쨌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판례 결론은 알아둬야 돼. 알겠죠? 판례 결론은 보험계약자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 전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소극적인 확인의소를 제기할 확인에 이익이 있다는 것이 일단 판례 결론이에요. 뭐 비판은 나중 문제고 결론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손해보험에서는 우리 보험자 대위와 제3자의 행위, 이 고의과실 필요한지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고의과실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자 대위할 때. 그래서 다른 건 뭐 읽으면 보면 되지만 보험사고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에 대해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어떻게 했어요? 제3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법률의 규정에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3자 행위라는 건요. 피보험에 대한 손해를 일으킨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 고의 과실로 한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고의 과실로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피보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의 과실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2번을 가보시면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해서 공제할 거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둬야 되는 건데 뭐 한 집은 나오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사고가 발생했고 요 지문을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발생후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데 피보험자가요.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 불법행위 채무불행의 손해배상 지는 제3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요. 근데 피보험자가요. 별도로 자기가 가입한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죠? 보험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있죠. 이거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뭐죠? 대가적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자기가 보험금 받은 거는 완전 별개예요. 그런데 당사자 주장이 뭐냐면 이중적으로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이중 이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너가 받은 보험금을 어때요? 나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에서 공제해라 라고 주장했는데 판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 별개다. 이건 내가 내 위험을 대비해서 내가 돈 낸 것이지 너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까지 제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별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뭐 3번 가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은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많으면 남은 손해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많으면 제3자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 전부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남은 손해액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액보다 적다. 그럼 그 남은 것만 달라 하고 일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차액 부분은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남은 손해액 차액은 보험자 대위에서 대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게 말이 좀 뭐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인보험 관련해서 판례가 있느냐? 뭐 이거는 여러분 워낙 잘 아는 거죠. 반복으로 나온 거니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과 보험 약관. 이건 뭐죠? 만약에 사망을 보험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 사유로 한다 그러면 뭐는 뺀다 그랬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외래 요인이라면 이거는 자살에 의한 예,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정신질환으로 사망이 하면 이거는 자살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2년 판례를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